휴머노이드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뭐라 그랬냐면 아직은 R&D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5,000대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제로샷 러닝을 이제 기계가 기계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5,000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강화 학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IR 담당자면 스케줄 다 잡을 거예요. 직접 와서 보시라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테슬라 투자 환경에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이나 이게 말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은 분명히 미래를 보고 왔다. 이걸 벌써 다 알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옵티머스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지금 휴머노이드야. 그 처음 휴머노이드 가져왔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춤추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이 춤춰가지고 야 저거 저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었는데. 듣고 왔습니다. 근데 불과 2, 3년 만에 네. 진짜 춤을 춥니다. 네.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옵티머스 춤추는 영상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놀랍죠. 우선은 그 전에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만 하더라도 공장에서 걷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겠지만 되게 느리게 걷고 위로봇 행사 작년 10월 11일 했던 행사에서도 사실 손은 흔들곤 하지만 대단히 느리게 움직이고 뭐 셀카를 찍을 때도 같이 되게 느리게 움직였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균형 감각, 밸런싱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균형 감각을 대단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균형 감각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균형 감각에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 그래요. 소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시키면서 균형 감각을 하지 않으면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막 덤블링하고 그러잖아요. 또는 중국의 유니트리들 막 쿵푸하고 뭐 부채춤 추고 그러잖아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작동 시간이 맥스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의 브렉스루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한계가 있고요. 사실 옵티머스도 배터리 시간을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들 속에서 최적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번에 밝혔던 것도 자동차에도 4680, 휴머노이드 4680 들어간다는 배터리는 밝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드웨어 4 같은 경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흔히 말하는 토르칩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옵티머스에 들어간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도 휴머노이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 뭐라 그러냐면 아직은 R&D라고 얘기를 했어요. 휴머노이드는 아직 R&D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D가 아닌 마켓에서 작동되는 것은 판매되는 제품이니까요. 아직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니까 5,000대를 만들더라도 R&D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선은 해결한 것은 밸런싱에 대한 해결이고 밸런싱인 거고 두 번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든 뭐 중국에서 성공하든 한다면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맞아요.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릴 건데 이 배터리 시장도 저는 2차 전지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본다는 거고 이건 누가 하든지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BBC에서 보도한 것처럼 손이라는 문제를 이번에 BBC에서 특집으로 보도를 했는데 처음 알았어요. 원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손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말씀을 드렸는데 27도고 지금 테슬라가 옵티머스가 22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손에는 인간의 17,000개의 감각 센서가 있대요. 인간의 손에는요. 17,000개나 있어요. 네. 관절이 27개가 있는 거고요. 근육이 50개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간처럼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7개의 그 관절이 있기 때문에 27도가 나오는 거고 그건 이제 도달할 거라고 저는 봐요. 50개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와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17,000개의 감각이 있어야 물건을 만졌을 때 이것의 물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물건의 무게도 느껴지고 온도도 느껴지고 이것의 어떤 굴곡도 느껴지고 눈을 감고 있어도 이거는 뭔가 전선줄이 이거는 끊어질 것 같은데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어마어마한 센서 네트워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휴머노이드가 구현을 해야 된다. 궁극의 로봇은 휴머노이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와서 노인들 돌보미 해주고 집에서 차 끓여주고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17,000개 센서를 못 가지면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여기 대단히 근접해 있다라고도 BBC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을 보실 때 손이 집게손으로 되어 있는 건 일단 아직 대단히 부족한 거죠. 한참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집게손으로 되어 있는 것들 유니트리가 대표적인 거죠. 아직 가야 될 길이 되게 멀다라는 거 상용화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옵티머스가 이번에 5,000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미중 관세 갈등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옵티머스가 5,000대를 올해 안에 생산하겠다고 하다가 테슬라 쪽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중 관세가 아직 시작된 거지만 협상이 되면서 히토류 수출 금지가 풀렸거든요.
히토리를 적게 쓰는 작업들은 테슬라가 계속 해왔습니다. 가능하면 뭐 히토리의 특정 부분을 안 쓰는 방향으로 뭐 해왔지만 아직도 히토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히토리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대부분 정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없으면 옵티머스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다 싶어서 아마 많이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을까 해서 이 히토리 부분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와 관련 없이 이제 LFP 배터리는 아직까지 관세가 있습니다. 60%에 30%의 관세가 있고 현재 30%니까 60%의 관세잖아요. LFP 배터리가 테슬라가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메가팩 즉 ESS 사업에 미국에서 쓰는 거에 다 중국산 CATL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왜냐면 이건 테슬라가 안 밝히고 있죠. 수송이 중단된 건지 이미 많이 사놓은 건지 이때다 싶어서 지금 막 사고 있는 건지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히 이것은 테슬라의 ESS 사업의 수익률을 조금 눌러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6월 달에 공개하기로 했는 저가 차량. 여기에 LFP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원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LFP가 들어갈 가능성을 많이 추론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네. 여기에 중국산 LFP가 들어가는 걸로 원래 계획했었더라면 생산이 지연될 늦어질 수 수 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로보택시하고 옵티머스는 저희들에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지만 이러한 지금 미중 어떠한 관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신차 발표가 늦어진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여러분들 고려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옵티머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옵티머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밸런스를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옵티머스가 이렇게 춤추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 발목을 막 꺾어가면서 아유, 엄청난 막 거죠.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할 때 이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 뭔가 어쨌든 몸속에 있는 근육들이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 막 엄청 이 에너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거를 실제로 로봇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퇴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 타고 강남 쪽에서 퇴근하려고 하면 에너지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균형이라는 이게 것을 쉽지 나 않잖아요. 혼자서 잡으려고 하고 춤추게 해서 잡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인간과 함께 일하려면 아하. 부닥칠 수 있고 인간의 실수로 인간이 뭔가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인간이 뭔가 툭 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맞아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외부의, 속에서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균형을 끊임없이 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춤이라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은 밸런싱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액추에이터들이 즉 근육과 관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툭 쳤을 때 이것을 센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힘인지를 계산해서 어떤 근육들을 움직여서 균형을 잡을 것인지 춤출 때는 사실은 외부 압력 없이 균형을 잡는 거지만 맞아요. 사실 이 교육의 핵심은 외부 압력에 감지해서 여기에 맞는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밸런싱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휴머노이드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로봇이 이쪽으로 줄 거니까 코딩에 넣는 거죠. 자, 이쪽으로 힘을 줘. 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학습시킬 때 제로샷 러닝 이런 얘기가 제로샷 있더라고요. 러닝도 있고 sim to real 강화 RL이라고 해서 강화 학습,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리얼리티로 만드는 sim to real RL이라고 해서 reinforce learning이라고 해서 강화 학습. 그래서 sim은 시뮬레이션이고 SIM, sim 2자 쓰고 sim to real이라고 하는 요번에 그 방법을 우선은 가장 크게 썼고요.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또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페이페리가 얘기했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테슬라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FSD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놀랐는데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야 우리는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이제 리얼 월드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못하지? 아니 나도 하는데 이미? 야 네가 하는 걸 내가 왜 못하겠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피지컬 AI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sim to real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선수가 머신 가지고 막 연습하다 보면 실제 가서도 배팅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머신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갑자기 뭐 어떤 공간 가가지고 사이버 공간 가서 쿵푸 배우고 왔더니 맞아요. 실제 갔더니 쿵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이 피지컬 AI의 기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본 개념인 거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구글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들어가겠다는 거고 심지어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메타도 들어가겠다는 거고 애플도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장점은 피지컬 AI를 하더라도 sim to real 이 강화 학습 이름을 뭐가 됐던 피지컬 AI라고 하죠.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제로샷 러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제로샷 러닝이 뭐냐면 한 번 정도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 VR로 하던 내가 막 하면은 막 따라하고 막 사람이 옆에서 막 따라하잖아요. 이게 제로샷 러닝이거든요.
예를 들면 비보호 우회전을 좌회전을 한번 해요. 네네네. 자,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준 다음에 비보호 좌회전을 100만 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100만 번을 연습하면은 한 번의 실제 데이터로 100만 번을 연습하니까 아하. 실제 나가서 비보호 좌회전을 잘할 수 있겠죠. 아. 근데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테슬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하고 피지컬 AI가 결합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피지컬 AI는 실제 데이터 없으면은 비보호 좌회전 경우의 수를 뭐 10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로샷 러닝을 엄청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0대를 만드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휴머노이드. 제로샷 러닝을 이제 기계가 기계끼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제로샷 러닝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분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 유튜버들 중에서는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제 몇 명을 어떤 영역으로 고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옵티머스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할 사람, 밤에 일할 사람. 이거 보고 야 이거 얘는 24시간 일 시키는 분 있구나. 이게 뭐냐면 본인이 뛰는 연습 또는 작업하는 연습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로샷 러닝을 시켜줘서 그것을 바로 옵티머스가 받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것을 피지컬 AI로 만들어줘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걸 똑같이 연습을 흉내를 내보고 그거를 집어여주는 거죠. 그걸 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사람을 고용해서 하겠어요. 5,000대를 만들면 5,000대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실제 지금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리얼 데이터를 모아주는 것처럼 옵티머스 스스로가 리얼 데이터를 모아주면 이것이 제로샷 러닝의 매터리얼이 된다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피지컬 AI가 뭐 이거를 테슬라에서는 심2 리얼이라고 하지만 좀 피지컬 AI가 이것을 시뮬레이션 터서 더욱더 정교한 연습들을 시켜서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옵티머스 여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5,000대의 의미는 데스가 크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했죠. 여러분 공장에 5,000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꼭 스타워즈의 그 모습을 볼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이런 모습들, 웅장한 모습을 보면 주가도 오르겠고 뭐 저도 제가 보기엔 좋은 효과지만 실제로 이 5,000대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제로샷 러닝을 해줄 거라는 거죠. 로봇 한 대가 스스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풀고 옆에 있는 애도 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푼 문제가 저 어디 위에 있어서 쫙 퍼지는 거죠. 쫙 그렇죠. 모든 옵티머스 5,000대가 똑같이 그냥 그거를 학습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1등 하는 거 학교 다닐 때 1등 하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한 게 나랑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이 옵티머스는 제가 배운 게 나한테 바로 들어온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확산된다는 것도 너무 그래서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이게 과연 5,000대가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플러스냐 곱하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5,000대가 하는 것을 다 서로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을 공유를 하겠죠. 실제로. 공유하죠. 거기서 피지컬 AI를 통해서 원샷 러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죠. 그리고 이거를 5,000대 다시 클라우드로 다 뿌리겠죠. 마치 5,000대의 그 자식 옵티머스가 있고 네. 엄마 옵티머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엄마 나 이것도 학습했어 저것도 학습했어 이런 것도 만들었어 저런 것도 만들었어 그래 알았다 잘했다 그러고 싹 모아가지고 그래 이제부터는 이걸로 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딥시크가 V3에서 아론 만든 것이 증류라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을 선생님 AI라고 하고 여기를 그렇죠. 학생 AI 또는 엄마 AI, 아들 자식 AI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비유를 것처럼 하려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류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5,000대가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는 시뮬레이터가 그러니까 레버리지죠, 일종의. 레버리지를 시키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피지컬 AI. 테슬라에서는 심2 리얼 RL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증폭시켜 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5,000대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강화학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IR 담당자면 저기 테슬라에 그냥 스케줄 다 잡을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를 와서 보시라고 직접 와서 보시라고. 그럼 기관 투자자들 보통 근데 갔다 오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든 부정적으로 바뀌든 바뀌긴 하잖아요. 맞아요.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테슬라 투자 환경에도 저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오스틴에 가본다든지 5개 도시를 하면 5개 도시를 또 가볼 거 아니에요. 타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웨이모 다 타보면서 이거 웨이모 괜찮은데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가잖아요. 현대자동차 지금 직원들 거의 중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 로봇 택시들 자율주행 택시들 타보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어떻게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지를 체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 측정하냐면 잠자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측정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얼마큼 편하게 느끼는가.
차를 타다가. 네, 리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차에다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다가 마사지 기계까지 달았잖아요. 아, 그래서 마사지 기계를 하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 수면에 들어가는 사람들 야. 중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은 거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마사지 기계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테슬라가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중국스럽게 네. 하지는 않을 거지만 또 하나 이제 또 달라지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 지금 차량에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감독하에서 해야 되는데 어허. 감독을 안 할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인지한 다음에 경고등을 울리는 거거든요. 빨리 핸들에 손 대요, 빨리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없다. 그리고 저거 개인정보 침해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차량을 계속 운전자를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선글라스 부분은 최근에 해결했죠. 처음에는 선글라스 부분만 껴도 빨리 선글라스 벗으라고 했었는데 선글라스는 이제는 인정을 해준 상태고 손이 자꾸 핸들에서 떨어지면 FSD를 쓰더라도 경고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가능한 빠른 시내에 저 카메라를 없앨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다 비감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언슈퍼바이즈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언슈퍼바이즈를 갑자기 이제 이번에 로보택시가 됐으니까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정부의 대단히 더 까다로운 이거는 특수 이미 라이드 쉐어링 허가를 받았던 이 우버나 리프트가 만들어 놨던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절차들만 절차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다가 비감독을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러한 트릭은 예측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감독한데 요 카메라가 조금 더 쉽게 해서 까다롭게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감독하에서도 이렇게 편해질 수 있구나. 아하,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손 놓고 조금 오래 있어도 카메라가 뭐라 그러지 않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뭔가 FSD 14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들도 일반 차량에서도 저는 가능해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독하에서라도 이것이 얼마나 글로벌로 퍼질 것인가. 이거 오스틴에서 이번에 한 것들이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소식들이 하니까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지금 있는 구도를 보셔야 되는데 유럽연합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가장 늦게 확산된 지역에 딱 꼽으라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였어요. 유일하게 자동차 회사들이 들이 있나요? 가장 중심인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고. 아하. 영국은 생산만 하니까요. 네, 영국 네. 브랜드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에 가장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 세 나라가 자율주행을 가장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레거시라고 하죠. 이제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자국의 회사는. 시민들이 유권자고 시민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는 체코가 거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유럽연합 따라가는 거 언제 바뀔지 모르니 체코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올해 내년 1월부터 아. 테슬라의 FSD가 작동 가능합니다. 하긴 뭐 체코에서는 뭐 손해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코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 물론 스코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건 폭스바겐 거니까. 아하. 그래서 뭐 그 빠른 식으로 이런 체코가 우선 일단 반란을 한 거고 노르웨이는 어차피 유럽연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네덜란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도 유럽연합의 규칙 없이 가겠다.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박을 받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도 언제까지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재촉하는 거죠.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나 뭐 르노나 뭐 피아트나 이런 뭐 시트로엔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빨리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버텨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을 벌어줄 수 없다. 여기에 이제 FSD 14가 만약에 유럽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 사실은 이 일종의 마케팅 효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로보택시 부분을 만약에 영국 같은 데서 허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또 판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영국 사람들 시민들은 저기 자율주행 느끼는데 우리는 못 느끼냐? 지금 한국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댓글에도 보면은 한국은 FSD 언제 되는 거냐? 한국은 로보택시 언제 들어오는 거냐? 맞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택시 운전사분들과의 어떤 관계들도 존재하는 거고 현대기아차가 있잖아요. 또 현대기아차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늦어질 수 있는데요. 이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이 작동이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할 때도 그런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하. 한국도 아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이미 구글이 구글 지도를 한국에서 다시 허가를 신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새 정부 들어서 허가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맡기기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구글 지도라든지 구글 지도가 된다는 건 여러분 테슬라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FSD를 작동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2026년에 저는 많이 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 2027년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AI로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